2022년 11월 15일 화요일 밤 서울의 하늘은 거대한 검은 천처럼 찢어져 있었다. 장대비가 종로구 평창동의 구불구불한 언덕길을 사정없이 때렸다. 고급 빌라와 대사관저가 즐비한 이 동네는 대한민국 상위 1%의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곳이었지만 오늘 밤은 빗소리에 그 모든 영광이 침묵하고 있었다. 북악산 자락 414번지에 위치한 더 헤리티지 빌라. 3층짜리 통유리와 흰색 대리석으로 지어진 이 저택은 평소라면 따뜻한 오렌지색 조명으로 그 위용을 뽐냈겠지만 지금은 스산한 기운마저 감돌았다. 이 집의 주인은 김선희 회장이었다. 강남과 판교 일대에 신도시 개발로 막대한 부를 쌓은 부동산 재벌. 남편과 자식들은 오래전 미국으로 떠났고 그녀는 이 거대한 성에서 홀로 살고 있었다. 그녀의 사생활은 화려한 성공만큼이나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특히 그녀의 곁을 맴도는 젊은 남자들에 대한 소문. 재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누구도 그녀 앞에서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이날 밤 빌라 뒤편의 작은 관리동. 빌라의 관리인이자 운전기사인 오 기사는 잠결에 뒤척였다. 억수 같은 빗소리 사이로 뭔가 날카로운 것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쨍그랑하는 유리가 깨지는 소리 같기도 했다. 이 밤중에 바람이 저렇게 부나. 오 기사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하지만 몇 분 뒤 빗소리를 뚫고 희미하게 들려온 소리에 그는 벌떡 일어났다. 본체 쪽에서 들려오는 짐승의 목이 졸리는 듯한 신음이었다. 오 기사는 20년간 김 회장을 모셨다. 파티 음악, 손님들의 웃음소리, 심야의 고성방가까지 그는 이 집의 모든 소리에 익숙했다. 하지만 이건 달랐다. 차갑고 절박하며 심장을 멎게 하는 소리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우산을 집어들고 관리동을 나섰다. 빗줄기가 뺨을 때렸다. 정원의 조명은 꺼져 있었고 어둠 속에서 본체 현관문이 희미하게 열려 있는 것이 보였다. 회장님? 불길한 예감이 그의 목을 조였다. 심장이 발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밀고 들어선 순간 그는 폐부를 찌르는 비릿한 냄새에 숨을 멈췄다. 피 냄새였다. 거실에 거대한 샹들리에 조명은 꺼져 있었지만 와인바에서 새어나오는 간접 조명이 끔찍한 광경을 비추고 있었다. 바닥은 온통 붉은 피로 흥건했다. 이탈리아산 최고급 대리석은 그 빛을 잃고 핏물에 잠겨 있었다. 두 구의 시신이 뒤엉켜 있었다. 첫 번째 시신은 김선희 회장이었다. 평소 완벽하게 관리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실크 가운은 찢겨져 있었고 텅 빈 두 눈은 샹들리에를 향해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 젊은 남자가 엎드려 있었다. 등과 가슴팍이 깊게 찔려 붉은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온 흔적이 선명했다. 한지훈. 명문대 연극영화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자 지난 1년간 김 회장의 스폰서 관계라는 소문의 주인공이었다. 오 기사의 눈에 들어온 것은 지훈의 손에 억지로 쥐어진 듯한 과도였다. 오 기사는 뒷걸음질 쳤다. 차가운 벽에 등이 부딪혔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구멍에서는 바람 새는 소리만 나왔다. 그는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눌렀다. 새벽 1시 35분. 평창동의 고요함을 깨고 수십 대의 경찰 사이렌 소리가 북악산 전체에 울려 퍼졌다. 대한민국을 뒤흔들 핏빛 스캔들의 서막이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1팀장 최진혁 경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포토라인이 설치되고 과학수사대 KCSI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빗줄기는 조금 약해졌지만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팀장님,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막내 형사가 보고했다. 최진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라텍스 장갑을 꼈다. 그는 현장의 공기를 먼저 읽는 베테랑이었다. 피해자는 2명, 김선희, 한지훈. 김 회장은 복부와 흉부에 다발성 자상, 한지훈은 등과 가슴에 치명적인 자상, 흉기는 한지훈의 손에서 발견된 과도입니다. 흐름상 치정극으로 보입니다. 최진혁은 시신 근처로 다가갔다. 그는 바닥에 흩어진 깨진 와인잔 조각과 옆으로 넘어진 소파를 훑어봤다. 격렬한 몸싸움의 흔적이었다. CCTV는 본체 내부에 사각지대가 너무 많습니다. 정문과 차고 쪽은 확인했지만 비 때문에 화질이 좋지 않고 두 사람이 들어온 이후 외부 침입자는 없었습니다. 침입자가 없다. 최진혁은 한지훈의 시신 앞에 쭈그려 앉았다. 젊고 잘생긴 얼굴은 고통과 놀라움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의 손에 쥐어진 칼. 그립이 이상해. 최진혁이 혼잣말을 했다. 네?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칼을 이렇게 꽉 쥘 수 있나? 마치 누가 쥐어준 것처럼 너무 정자세야. 그는 일어섰다. 거실 한쪽에 있는 거대한 월넛 금고.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누군가 거칠게 뜯어낸 흔적이 보였다. 내부의 보석함은 비어 있었고 몇 개의 작은 귀걸이만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치정 싸움에 금고까지 털었다? 스토리가 너무 과한데. 그때 디지털 포렌식 팀원이 다가왔다. 팀장님, 두 사람의 휴대폰입니다. 잠금은 풀었습니다. 사망 직전까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 같습니다. 최진혁은 휴대폰을 건네받았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가득했다. 한지훈, 김선희 회장, 오후 10일, 20. 또 그 자식 만났어? 내 전화 왜 안 받아?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래? 내가 다 말해버릴 거야. 당신이 그동안 나한테 한 짓들. 김선희 회장 한지훈, 오후 10일, 25. 어린애처럼 굴지 마. 네가 뭔데 날 협박해? 너한테 들어간 돈이 얼만데? 한지훈, 김선희 회장, 오후 10일 40. 돈? 그깟 돈 때문에 날 만났다고 생각하지 마. 난 진심이었어. 당신의 그 위선 내가 끝내주겠어. 지금 가는 중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지훈이 김선희에게 보낸 음성 메시지가 있었다. 재생 더 이상은 못 참아. 당신도 나도 다 끝내야 해. 한지훈의 목소리가 분명했다. 분노와 절망에 찬 목소리. 이 정도면? 명백한데요. 막내 형사가 말했다. 한지훈이 질투에 눈이 멀어 김 회장을 살해하고 금고를 턴 뒤 죄책감에 자살한 걸로 보입니다. 다음 날 아침 언론은 이 자극적인 스토리를 기다렸다는 듯이 터뜨렸다. 속보 평창동 재벌 여성 사업가, 내연남과 함께 숨진 채 발견, 스폰서 관계의 비극적 종말, 질투가 부른 참극. 세상은 이 사건을 어린 애인의 치기 어린 질투가 부른 참극으로 규정했다. 사건 발생 3일 후 사무실은 담배 연기와 커피 냄새로 자욱했다. 최진혁은 현황판 앞에 서서 두 사람의 사진을 노려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한지훈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직감이 계속해서 경고음을 울렸다. 보고서 올리시죠, 팀장님. 여론도 그렇고 위에서도 빨리 종결하라고 난립니다. 최진혁은 현황판에 붙은 보고서 한 장을 떼어냈다. 오 기사 진술서. 평소엔 사납던 로트와일러 호두가 그날 밤엔 유난히 조용했다. 왜 조용했을까? 침입자가 없었으니까? 아니면 침입자가 낯선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는 두 번째 종이를 들었다. 디지털 포렌식 팀의 상세 보고서였다. 가장 이상한 건 이거야.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내용 말고 말투. 최진혁은 한지훈의 평소 카톡 내역과 살해 협박 메시지를 비교한 부분을 짚었다. 한지훈은 평소 김 회장에게 누나, 자기야 같은 호칭을 썼어. 반말과 애교 섞인 이모티콘이 가득해. 그런데 살해 직전 메시지는 어때? 그는 협박 메시지를 소리 내어 읽었다. 당신의 그 위선 내가 끝내주겠어. 지금 가는 중이야. 이건 한지훈의 말투가 아니야. 이건 마치 연극대사 같아. 너무 딱딱하고 문어체야. 당신? 위선? 23살짜리 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이런 단어를 쓴다고? 그것도 김 회장한테? 최진혁은 음성 메시지 파일을 다시 재생했다. 더 이상은 못 참아. 당신도 나도 다 끝내야 해. 목소리는 한지훈이 맞아. 하지만 억양이 이상해. 감정이 없어. AI가 읽어주는 것 같잖아. 그는 모니터를 가리켰다. 이 두 휴대폰. 뭔가에 감염됐어. 원격으로 조종당한 거야. 누군가 이 모든 대화를 연출한 거지. 살인자는 한지훈이 아니야. 제3자다. 우리보다 머리가 좋고 훨씬 더 잔인한 놈이야. 그는 현황판 한 구석에 붙어있던 작은 사진 하나를 중앙으로 옮겼다. 이 자식 당장 찾아내. 이 빌라의 모든 IT 기기를 관리했던 놈. 사진 속에는 안경을 쓴 30살의 평범해 보이는 남자가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박민주는 한때 촉망받는 개발자였다. 명문대 공대를 졸업하고 모두가 꿈꾸는 IT 기업에 입사했다. 하지만 그는 조직 생활에 맞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기술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고 3년 만에 사표를 던지고 스타트업에 뛰어들었다. 야심차게 시작한 AI 기반 자산관리 앱이. 하지만 시장은 냉혹했다. 기술력은 있었지만 자본과 인맥이 없었다. 투자 유치에 번번이 실패하며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제2금융권, 제3금융권. 결국 손을 댄 것은 월 이자만 수백 %에 달하는 불법 사채였다. 매일같이 걸려오는 협박 전화. 네 부모님은 아시냐? 장기라도 팔아야겠다는 문자 메시지. 그는 벼랑 끝에 몰려 있었다. 그때 마지막 희망처럼 떠오른 사람이 김선희 회장이었다. 그는 1년 전 지인의 소개로 평창동 빌라의 보안 시스템과 홈 네트워크를 구축해 준 적이 있었다. 그는 김 회장 앞에서 자신의 앱을 시연했다. 회장님, 이건 단순한 앱이 아닙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김 회장은 그의 말을 끊었다.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그의 제안서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박 선생,
기술은 잘 모르겠고 이런 거 말고 내 방에 와이파이나 좀 빵빵하게 터지게 해줘. 자꾸 끊겨서 짜증나. 그 순간 거실 문이 열리고 한지훈이 들어왔다. 김 회장보다 30살은 어린 남자. 명품 후드티를 걸친 그가 김 회장의 어깨에 자연스럽게 팔을 둘렀다. 누나, 나 배고파. 밥 시켜 먹자. 김 회장의 표정이 180도 바뀌었다. 어머, 우리 지훈이 왔어? 뭐 먹고 싶어? 저기 박 선생 수고했으니 이만 가봐요. 비용은 오 기사한테 청구하고. 박민주는 모멸감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는 90도로 인사를 하고 빌라를 나섰다. 주차장에서 그는 봤다. 한지훈이 타고 온 노란색 포르쉐. 김 회장이 선물한 것이 분명했다. 그는 자신의 낡은 국산차에 앉아 주먹을 떨었다. 나는 내 모든 걸 걸고 만든 기술을 저 여자에게 무시당했다. 그런데 저 어린 놈은, 저놈은 뭘 했지? 그냥 젊고 잘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저 모든 걸 누리고 있어. 그날 밤 박민준의 오피스텔. 그는 광기에 사로잡힌 듯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는 김 회장의 빌라 네트워크 관리자였다. 시스템의 백도어를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그 백도어를 통해 김 회장의 개인 PC와 휴대폰에 자신이 만든 스파이웨어를 심었다. 한지훈의 휴대폰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날부터 박민준은 두 사람의 신이 되었다. 박민준은 자신의 좁은 오피스텔에서 평창동 빌라의 모든 것을 지켜봤다. 김 회장의 통화 내역, 주고받는 메시지, 심지어 거실의 스마트 TV 카메라를 해킹해 그들의 사생활까지 엿봤다. 그는 한지훈이 얼마나 애교를 떨며 김 회장에게 돈을 받아내는지, 김 회장이 다른 재력가들과 은밀한 만남을 갖는지도 알게 되었다. 그는 혐오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멈출 수 없는 쾌감을 느꼈다. 그는 두 사람의 데이터를 수집했다. 특히 한지훈의 목소리,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AI 딥러닝을 통해 그의 목소리를 복제했다. 언제든 자신이 원하는 문장을 한지훈의 목소리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다. 그는 빌라의 보안 시스템을 수리한다는 핑계로 몇 번 더 방문했다. 그때마다 그는 로트와일러 호두에게 약물이 든 특수고기를 먹였다. 호두는 박민준을 주인처럼 따르게 되었다. 사채업자들의 압박이 정점에 달했던 11월 초, 박민준은 김 회장의 PC에서 결정적인 파일을 발견했다. 월넛 금고의 설계도와 비밀번호 조합, 그리고 그 안에는 최소 10억 원대의 현금 다발과 금괴가 보관돼 있다는 장부 내역이었다. 10억. 저 돈이면 이 지옥 같은 빚을 청산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처음엔 절도만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뒤틀린 마음은 더 잔혹한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다. 저 두 사람, 어차피 더럽고 추악한 관계야. 내가 사라지게 해주지. 그리고 한지훈, 네가 모든 걸 가져갔으니 이 죄도 네가 가져가야지. 그는 완벽한 연극을 계획했다. 두 사람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을 스폰서 관계의 비극으로 포장할 시나리오. 디데이는 11월 15일, 일기예보는 그날 밤 폭우가 내릴 것이라 했다. 비는 모든 흔적을 지워줄 터였다. 11월 15일 밤 11시, 박민준은 검은색 우비를 입고 평창동 언덕을 걸어 올라갔다. 그는 오 기사가 관리동에서 잠드는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정문이 아닌 자신이 미리 복제해둔 카드키로 측면의 작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 로트와일러 호두가 그를 향해 달려왔지만 짖지 않았다. 꼬리를 흔들며 그의 손에 코를 비볐다. 착하지, 호두야. 그는 빌라 내부로 잠입했다. 예상대로 김 회장은 거실 와인바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다. 한지훈은 오늘 밤 늦게 오기로 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스케줄대로였다. 박민준은 조용히 2층 서재로 올라가 금고를 열었다. 돈다발과 금괴가 눈앞에 나타났다. 그는 준비해 온 더플백에 그것들을 쓸어 담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손은 침착했다. 그가 막 금고를 닫으려던 순간이었다. 누구야? 김 회장이 계단 아래에서 소리쳤다. 그녀가 생각보다 일찍 2층으로 올라온 것이었다. 박민준은 당황했다. 얼굴을 가렸지만 김 회장은 그의 체형과 우비를 보고 그가 낯선 침입자임을 직감했다. 오 기사, 도둑이야. 김 회장이 비명을 지르며 1층으로 도망치려 했다. 박민준은 가방을 내던지고 그녀를 쫓았다. 계단에서 그녀를 붙잡았다. 회장님, 조용히. 너 박 선생? 네가 감히 내 집에. 김 회장은 그의 얼굴을 알아봤다. 그 순간 박민준의 이성이 끊어졌다. 잡히면 끝장이었다. 그는 거칠게 그녀를 밀쳤다. 김 회장이 와인바로 넘어지며 와인잔이 깨졌다. 쨍그랑하는 소리. 김 회장은 깨진 와인병을 집어들고 그에게 휘둘렀다. 박민준은 팔로 막았지만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느껴졌다. 분노가 치밀었다. 그는 주방 싱크대에서 과도를 집어들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그는 이성을 잃고 김 회장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 비명 소리가 빗소리에 묻혔다. 몇 번을 찔렀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김 회장의 몸이 축 늘어지고 바닥에 피가 고이기 시작했다. 박민주는 피에 젖은 칼을 들고 거실 한복판에 서 있었다. 숨을 몰아쉬었다. 그때였다. 띠리릭. 현관 도어록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나, 나왔어. 비 엄청 온다. 어? 한지훈이었다. 그는 거실의 참상을 보고 얼어붙었다. 피를 뒤집어 쓴 박민준과 바닥에 쓰러진 김 회장. 당신 뭐야, 회장님? 한지훈이 김 회장에게 달려가려던 순간 박민준이 그를 덮쳤다. 넌 여기 있으면 안 됐어. 두 남자의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소파가 넘어지고 테이블이 엎어졌다. 한지훈은 젊고 힘이 셌지만 박민준은 살인 직후의 관계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 미친 새끼야. 박민준은 한지훈의 등을 향해 칼을 꽂았다. 그리고 다시 가슴을 찔렀다. 한지훈의 눈이 놀람으로 커진 채 그대로 바닥으로 무너졌다. 고요가 찾아왔다. 빗소리와 박민준의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그는 피바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두구의 시신. 망했어. 모든 게 끝났어. 아니지.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이성을 되찾으려 애썼다. 시나리오대로 가야 해.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노트북을 열었다. 김 회장과 한지훈의 휴대폰은 이미 그의 통제하에 있었다. 그는 두 사람의 휴대폰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창조하기 시작했다. 한지훈이 김 회장을 의심하고 협박하는 내용, 김 회장이 그를 무시하는 내용. 그는 자신이 만든 한지훈의 AI 목소리로 음성 메시지를 녹음했다. 더 이상은 못 참아. 당신도 나도 다 끝내야 해. 완벽했다. 누가 들어도 질투에 눈이 먼 애인의 목소리였다. 그는 피 묻은 칼을 닦아 한지훈의 손에 쥐어주었다. 저항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거실을 좀 더 어지럽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2층의 금고로 다시 올라갔다. 일부러 몇 개의 보석을 바닥에 흘렸다. 마치 한지훈이 돈 때문에 눈이 뒤집혀 금고를 털다가 김 회장과 싸움이 붙은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돈과 금괴가 든 더플백을 챙겼다. 그는 자신의 모든 흔적을 지웠다. 측면문을 통해 빗속으로 사라지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거실을 돌아봤다. 자신이 연출한 완벽한 비극의 무대였다. 최진혁 팀장이 박민준의 존재를 눈치챘을 때 그는 이미 서울을 떠난 후였다. 경찰이 그의 오피스텔을 급습했을 때 방은 텅 비어 있었다. 하드디스크는 모두 디거싱 처리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사채업자들이 보낸 마지막 경고장만 남아 있었다. 팀장님, 출국 기록 없습니다. 신용카드, 교통카드 사용 내역 전부 끊겼습니다. 이놈, 현금만 들고 뛴 거야? 똑똑한 놈이야. 이런 놈일수록 가장 뻔한 곳으로 숨어. 최진혁은 대한민국 지도를 펼쳤다. 서울에서 가장 멀고 사람 많고 숨기 좋은 도시, 항구가 있어서 밀항도 가능한 곳. 그는 부산의 붉은 원을 그렸다. 박민준은 서울역에서 현금으로 KTX 표를 샀다. 그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더플백 안에는 10억 원이 넘는 현금과 금괴가 들어있었다. 가방은 무거웠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다. 지옥 같던 빛 독촉에서 해방되었다는 안도감.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 그는 바다 냄새를 맡았다. 그는 택시를 타고 부산의 심장부, 서면으로 향했다. 네온사인이 번쩍이고 젊은이들로 가득 찬 거리. 이곳이라면 서울에서 온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하며 완벽하게 숨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서면의 한 고급 레지던스 호텔에 장기 투숙했다. 현금으로 몇 달치를 선불했다. 그는 낡은 안경을 벗고 값비싼 명품태로 바꿨다. 옷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꿨다. 낮에는 방에서 나오지 않고 평창동 살인사건 뉴스를 검색했다. 경찰, 스폰서 살인 한지훈 단독 범행 잠정 결론, 추가 증거 확보 주력, 멍청한 것들. 그는 비웃었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밤이 되면 그는 돈을 쓰기 시작했다. 두려움과 죄책감을 잊기 위해 그는 서면의 가장 비싼 클럽을 찾았다. 그는 VIP 룸에서 비싼 양주를 시켰다. 그는 무대 중앙에서 현란하게 디제잉을 하고 있는 한 여자를 주목했다. 유나, 긴 금발머리의 서구적인 이목구비. 그녀는 이 어두운 클럽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존재처럼 보였다. 박민준은 매니저를 불렀다. 저기 DJ분께 내가 술 한 잔 사고 싶다고 전해줘요. 유나는 처음엔 그를 경계했다. 돈 자랑하는 서울 졸부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박민준은 달랐다. 그는 조용했고 예의 발랐으며 자신의 일IT 사업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이 서울에서 큰 프로젝트를 준비 중인데 잠시 머리 식히러 부산에 왔어요.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박민준은 유나에게서 자신이 갖지 못한 자유로움을 받고 유나는 박민준의 지적인 모습과 씀씀이에 끌렸다. 박민준은 유나에게 아파트를 얻어주고 명품 가방을 사주었다. 그는 한지훈이 김 회장에게 했던 역할을 자신이 유나에게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돈을 쓰는 순간만이 그가 평창동의 악몽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최진혁 팀은 부산으로 내려왔다. 하지만 500만 인구 속에서 박민준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팀장님, 놈이 현금만 쓴다면 우린 못 찾습니다. 아니, 놈은 돈을 쓰게 돼 있어. 10억이야. 저런 돈을 훔친 놈들은 그 돈을 쓰지 않고는 못 배겨. 특히 박민준 같은 놈은. 과시하고 싶어 할 거야. 자기가 무시당했던 것만큼. 최진혁은 부산 지역 경찰과 공조하여 서면과 해운대 일대의 고급 유흥업소, 명품 매장의 현금 사용 내역을 샅샅이 뒤졌다. 며칠 뒤 한 명품 매장에서 단서가 나왔다. 며칠 전에 웬 남자가 와서 여자 가방이랑 시계를 전부 현금으로 사갔어요. 한 3천만 원 어치 됐나? 서울 말투를 쓰던데. CCTV 화면. 마스크를 썼지만 그 눈매는 분명 박민준이었다. 같이 있던 여자는 서면클럽 DJ라던데 유나라고. 최진혁은 유나를 미행했다. 그리고 확신했다. 박민준이 그녀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섣불리 덮칠 수 없었다. 박민준은 극도로 예민한 상태였고 IT 전문가인 그가 또 다른 도주로를 만들어놨을지 몰랐다. 유나를 포섭해야 해. 최진혁이 말했다. 그날 밤 유나가 클럽에서 일을 마쳤을 때 최진혁이 그녀 앞을 막아섰다. 유나 씨, 지금 만나는 박민준, 그 사람 살인 용의자입니다. 유나는 코웃음을 쳤다. 아저씨, 장난해요? 민준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최진혁은 말없이 서류철을 열어 사진을 보여줬다. 평창동 빌라의 참혹한 현장 사진, 피에 젖은 김선희와 한지훈의 시신, 유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박민준이 이 두 사람을 죽였어. 그리고 지금 당신을 방패막이로 쓰고 있는 거야. 당신도 위험해. 거짓말이야. 그가 밤에 잠은 잡디까? 작은 소리에도 놀라지 않던가요? 창밖은 왜 그렇게 자주 쳐다봅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라 불안과 죄책감이야. 유나는 흔들렸다. 최진혁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박민준은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경찰 사이렌 소리만 들리면 경기를 일으켰다. 도와주세요. 유나가 울먹였다. 작전은 서면의 한복판에서 시작되었다. 유나가 박민준에게 오늘 클럽에서 큰 파티가 있다고 유인했다. 클럽 주변에는 이미 광수대와 부산 경찰 특공대가 잠복해 있었다. 박민준은 유나와 함께 클럽으로 들어섰다. 그 순간 그는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클럽 입구의 웨이터들, 평소 보던 얼굴들이 아니었다. 그들의 귀에는 무전기 이어피스가 꽂혀 있었다. 유나야, 함정이야. 박민준은 유나의 손을 잡아 끌고 비상구로 뛰었다. 박민준, 멈춰! 최진혁이 소리쳤다. 사방에서 형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박민준은 유나를 방패처럼 앞세우고 뒷골목으로 달렸다. 그는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발견했다. 그는 헬멧으로 잠금 장치를 부수고 케이블을 뜯어 시동을 걸었다. 타! 유나는 겁에 질려 오토바이 뒷자리에 올라탔다. 오토바이가 굉음을 내며 서면의 복잡한 도로로 뛰어들었다. 차량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질주했다. 경찰차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뒤를 쫓았다. 팀장님, 놓치겠습니다. 절대 안 돼. 부산시내 전부 막아. 박민준은 미친 듯이 달렸다. 유흥가를 지나 재래시장을 뚫고 그는 연산동의 복잡한 주택가로 접어들었다. 좁고 가파른 골목길. 경찰차는 더 이상 따라올 수 없었다. 한참을 달리던 오토바이가 골목길 한복판에서 멈춰 섰다. 경찰을 따돌린 것이 아니었다. 오토바이 체인이 끊어진 것이었다. 박민준은 오토바이를 버리고 유나의 손을 끌고 달렸다. 그때 그가 메고 있던 더플백의 지퍼가 열리며 돈다발과 금괴 몇 개가 빗물이 고인 바닥으로 떨어졌다. 젠장! 그가 그것을 주우려던 순간 유나가 그의 손을 뿌리쳤다. 이 살인자! 나까지 죽일 셈이야! 유나는 반대 방향으로 도망쳤다. 박민준은 망설였다. 돈이냐 유나냐. 그 순간 멀리서 경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민준! 거기서? 그는 돈 가방을 포기하고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10억 원의 돈과 금괴가 든 가방은 그렇게 골목길에 버려졌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박민준은 이제 빈털털이었다. 돈도 유나도 도주 계획도 모두 사라졌다. 그는 연산동의 가장 허름한 여관, 금성장에 숨어들었다. 주머니에 남은 현금 몇만 원이 전부였다. 그는 방 안에서 며칠 동안 나오지 않았다.
굶주림과 피로 그리고 절망이 그를 갉아먹었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다. 평창동의 그날 밤처럼. 그는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에서는 평창동 살인 용의자, 부산에서 검거작전 중 도주라는 속보가 나오고 있었다. 자신의 얼굴이 전국에 공개되었다.